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심뇌혈관 질환 유형 감소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생활습관 정보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습관입니다. 오늘의 주제로는 첫째, 신종담배 유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올바른 외식 방법,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체 활동과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흡연입니다. 지금껏 금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렇게 금연을 하시기 힘드실 때마다 신종담배에 대해서 자꾸 유혹이 들고 생각이 들 텐데요. 오늘은 신종담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종담배에 대한 영상을 추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외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종종 우리는 외식을 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외식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건강한 식습관을 잘 못 지키게 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식을 하면서도 건강한 식이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을 할 때 먹는 음식들의 나트륨 함량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 드시는 짬뽕만 해도 나트륨 함량이 2.7g이 들어갑니다. 또 부대찌개에는 3.8g이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라면에는 6.3g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떡볶이도 1.89g의 나트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별 외식의 종류를 보신다면 가장 낮은 열량을 갖고 있는 250에서 300kcal는 채소죽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김치찌개나 순두부찌개 이런 것들도 450에서 500 정도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고요. 비빔밥이나 양념갈비구이, 갈비찜 좋아하시잖아요. 짬뽕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550에서 600 정도의 킬로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비탕은 700에서 750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고요. 삼계탕은 800에서 850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는 950에서 1000 미만의 열량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열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외식 횟수가 잦을 경우 어떻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외식 빈도를 줄이시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저열량 식사를 선택하시고요. 가능한 기름지지 않은 음식을 선택하면서 음식량이 많은 식당은 피하십시오. 세트 메뉴는 자제하시고 단일 품목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서비스로 제공되는 음식의 섭취는 가능한 자제하고 주문하실 때도 소량만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뷔페를 이용할 경우에는 미리 먹을 음식과 양을 계획하고 채소부터 섭취를 해서 포만감을 느끼시고요. 천천히 오랫동안 식사를 하시고요. 중식에 비해서 열량이 낮고 영양가가 높은 한식 위주의 식사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식을 하실 때 메뉴를 선택하실 때는 설탕이나 기름 양념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외식의 경우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외식은 고열량 음식이 많은데요. 가급적 하루에 한 번 이상 외식은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영양적으로 외식을 할 경우에는 불균형할 수 있기 때문에 곡류나 어육, 채소, 지방에 골고루 배합된 음식을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외식할 때는 식사량이 많아질 수 있어서 한 끼 식사량을 염두에 두고서 매일의 식사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 양을 평소 분량만큼 조절을 하셔서 다양한 반찬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특히 염분이 많이 포함된 젓갈이나 장아찌 이런 밑반찬류는 되도록 드시지 마시고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한정식이나 비빔밥 이런 곡류나 어육, 채소군을 골고루 포함해서 균형 잡힌 식사로 양을 조절해서 식사를 하시고 삼겹살이나 갈비구이 같은 것보다는 샤브샤브나 보쌈, 수육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열량을 줄이실 것을 권합니다.
만약에 일식으로 외식을 하실 경우 메뉴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량이나 지방이 많은 튀김이나 단 음식은 주의를 하시고요. 일식 메뉴에는 튀김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튀김류를 많이 드시지 않도록 생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밥의 경우에는 1인분의 반량을 미리 계획을 하셔서 섭취를 하시고요. 저열량 드레싱을 이용한 샐러드 같이 채소 반찬을 함께 주문을 해서 섭취를 하세요. 그리고 생선에는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지만 많이 먹을 경우에는 고열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먹는 초장이라든가 당분, 열량이 높은 쌈장 같은 경우에는 염분량도 많기 때문에 양을 조절해서 드실 것을 권합니다. 중식으로 외식을 할 경우 메뉴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은 지방과 염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중식의 잦은 이용은 되도록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선택해야 될 경우에는 1인 분량 이하로 섭취를 하시고요. 짬뽕이나 우동같이 채소가 포함된 메뉴를 선택을 하시는데 국물은 되도록 먹지 말고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요. 탕수육같이 기름에 튀긴 메뉴는 먹는 양을 줄이시고 소스에 버무려서 먹기보다는 찍먹, 살짝 찍어서 섭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식으로 외식을 하실 경우에 메뉴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대부분 기름을 이용해서 요리하기 때문에 열량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셨으면 하고요. 돈가스나 생선가스 같이 한 끼 허용량에 맞출 수 있도록 1인 분량 이하로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샐러드는 저열량 드레싱을 선택하시면서 끼얹어 먹기보다 찍어서 먹도록 하시고요. 빵은 버터나 잼을 바르지 말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자튀김이나 메시드 포테이토는 열량이 높으므로 제한하셔서 드시기 바라고요. 분식으로 메뉴를 하실 경우에는 칼국수나 수제비, 라면, 떡볶이 이런 대부분이 밀가루나 쌀가루가 주재료인 탄수화물 식품이 바로 분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분을 다 먹기보다는 남기시고 국물은 되도록 먹지 않도록 하시고요. 분식은 가볍게 먹기 쉽지만 염분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식이섬유나 단백질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식 메뉴로 자주 분식을 드시지 않도록 권해드립니다. 죽에 대해서 외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단백질이나 채소류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박죽이나 단팥죽 같이 단맛이 있는 죽은 설탕이 첨가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선택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뷔페에서 외식을 하는 경우에는 뷔페식은 메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조금씩 먹더라도 가식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뷔페로 외식을 하지 말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뷔페를 가셨다면 채소류를 먼저 섭취를 해서 포만감이 생기게 한 다음에 어육이나 곡류, 과일을 저당량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료류는 되도록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푸드 메뉴를 선택하실 때에는 영양 불균형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개선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나 고혈압, 심장질환, 동맥경화 유발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또한 패스트푸드는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변비나 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 메뉴보다는 먹고 싶은 것만 낱개로 구입하거나 큰 사이즈보다는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콜라같이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저지방 우유로 드시고요. 제시된 영양 표시를 본 다음에 열량과 지방, 나트륨이 적은 음식으로 꼼꼼하게 선택을 하시고 두꺼운 피자나 햄버거보다는 얇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체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제 활동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 활동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출퇴근할 때 걸어 다니는 거라든가 아이들과 놀아주기 또는 쇼핑할 때 걷는 것,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것 또는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법,
또는 가재도구나 집안 청소를 하거나 주말에 반려견이랑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차에서 짐을 내리거나 스트레칭하는 방법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 활동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것 5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연습을 해보는 것, 점심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하시면서 좋아하는 노래 3곡을 들으면서 15분 정도 산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스마트폰 대신 신체 활동을 늘려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하실 때 성인 기준으로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신체 활동은 일주일에 2시간 반 정도 하시고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이틀 이상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신체 활동을 위해서 출퇴근이나 휴식 시간 동안 건물 내 계단 걷기를 통해서 근육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퇴근할 때 승용차 이용은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줄이시고 대중교통을 위해서 걷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던 운동을 생각하셔서 일과 시간에서 일정한 운동 시간을 할애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서 걸으시고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시고 회사에서 화장실이나 휴게실을 이용할 때도 아래층이나 위층으로 가셔서 좀 더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직장 동료에게 이메일이나 메신저, 전화 대신 직접 가서 업무를 보신다던가 식당은 걸어서 다녀올 수 있는 것 중에서 가능한 한 먼 곳에서 식사를 한다면 더 신체 활동을 늘릴 수가 있겠죠.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도 허리와 가슴을 펴고 배에 힘을 주고 앉으시고요. 앉아서 하는 회식보다는 등산이나 봉사활동 같이 건전하고 활동적인 모임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집에서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기는 필요한 양말을 자주 구입해서 카트보다는 장바구니를 사용을 하시고요. 외식할 때 배달 음식보다는 직접 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는 걷기나 자전거를 이용하시고요. 혼자서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적인 취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SNS를 하기보다는 직접 만나서 친해지시고요. TV 시청같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여가 활동을 좀 더 늘리시고요. 귀가하는 가족을 마중 나가는 것도 신체 활동을 늘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동할 때 할 수 있는 신체 활동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하실 때는 대중교통을 가능한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 움직이는 것도 신체 활동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운전 전이나 운전 후에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서 있는 것 또는 목적지로 걸을 때 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활발하게 걷는 것도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체력 증진을 위해서 연령대별로 권장할 수 있는 운동을 말씀드리자면 40대의 경우에는 심폐지구력을 늘리기 위해서 등산이나 수영, 에어로빅 댄스를 권해드립니다. 또 근력이나 근지구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테니스나 줄넘기, 자전거 타기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골프나 스트레칭 체조가 좋습니다. 50대의 경우에 심폐지구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걷기나 등산, 수영이 좋고요. 근력이나 지구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배드민턴이나 검도, 탁구가 좋습니다.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골프나 스트레칭, 체조가 건강에 좋습니다. 신체 활동을 하실 때에는 먼저 내게 맞는 실제 활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선택을 하시고요. 둘째는 조금씩 그 양을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꼭 하시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근력 운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낙상에 주의를 하시고 안전하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자살이나 교통사고,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해로운 음주는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여러 곳에서 법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큰 위험 정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째는 내성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복된 음주를 통해서 음주량이 늘어나고 또 같은 용량의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갑자기 술을 먹다가 끊게 되면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불안해지고 불면증이 생기고 이런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참을 수가 없게 되죠. 그것이 바로 알코올에 대한 갈망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면 음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강박적 음주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술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음주량이 증가하게 되는 알코올 내성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음주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고 술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하면 말을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회피하게 되고 자꾸 술로 인해서 기억력이 끊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3단계 때는 위기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자꾸 해장술을 마시면서 허세를 부리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중독에 대한 변명을 하게 되죠. 네 번째 단계는 만성적인 단계가 돼서 알코올 중독이 만성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술꾼이 돼서 매일 마시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술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주를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술을 권하신다면 거절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주를 거절할 수 있는 방법, 음주 거절 기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군가 술을 권하게 된다면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단호한 어조로 단호한 목소리로 확실하게 거절을 해서 상대방에게 대해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더 이상 마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몸이 아픈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음주 자리를 피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일단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대화의 주제를 술에서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음주 거절 기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